안녕하세요. 청춘하우스입니다. 오늘 제 옆에 네. 한 분 모셨는데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저희 달성군의 부동산에 이제 요즘에 계약하면서 전세 사기라든지 부동산 일반적인 이런 상식들 상식이라기보다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민법 강사 차민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학원은 현재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학원에서도 랜드잇이라는 학원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어떻게 제가 모셨냐면은 제가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할 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그랬죠.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었죠. 앞에서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가 정말 제가 딱 들으면서 꼼꼼하고 뭐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뭐 들어보시면은 딱 깔끔해요. 강의가 딱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돼서 교수님을 한번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모시게 된 이유는 이런 컨텐츠 진행하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중개사인 제가 아는 범위와 이제 또 법적으로 공부하고 교수님이 아는 이런 범위들.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또 실무적인 것. 이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중개사분들도 저희 걸 한 번씩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공부를 할 때는 짧은 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요. 저희도 이제 뭐 공부라는 걸 이런 민법, 계약법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요. 그때 딱 시험 공부로만 공부를 하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론적인 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론적인 거 풀어주시면은 제가 실무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질문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진행할 내용은 오늘 주제가 이제 교수님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요게 이제 특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 예.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게 맞나 많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퇴거할 때든지 뭐 통보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내 돈이 제일 중요하죠. 보증금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지킬 건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 자민혁 교수님과 한번 이론적인 거, 실무적인 거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리 저도 실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법적 이론적인 거는 뭐 교수님이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그런 거 마스터 거의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실무를 부딪히면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3법이 있잖아요. 3법이 어떤 게 있죠? 제가 일단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에 계약갱신 청구 관련된 계약갱신 요구권. 네네네. 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맞아요. 요 세 가지. 네. 저희가 중개사분들 일하면서 제일 많이 저희가 다루는 거예요. 근데 네.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지만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뭐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을 하면은 계약 만료할 때 통보가 필수인지 아닌지 이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일단 필수적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통상 2년 계약을 하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2년의 계약이 끝나는 때가 있겠죠.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전 그리고 2개월 전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한테다가 뭐 별 말이 없었다. 뭐 나가라고도 안 했고 뭐 보증금 올리자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뭐 별 탈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전에 했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거다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간 끝나기 2개월 전에
네, 동일하게 별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측 그리고 임차인 측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기간 만료 때까지 가버렸다. 네. 그러면 계약은 자동 연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나갈 거다.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간 끝나기 2개월 전 안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간다고. 네, 나간다고. 맞죠. 세입자 구하시라고. 필수네. 이게 또 법에 저희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지금 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지금 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맞아요. 6개월, 2개월. 저희는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이제 6개월, 2개월 외우기만 외웠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네. 부딪혀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저희는 또 실무적으로 발생했냐면은 네. 이제 중개사분들이 조금 한 번씩 힘들어 하실 거예요. 보통 임대인들은 보통 더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임차인분들. 보증금 이제 해서 더 뭐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임차인들이 보통 통보를 하시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들은 자기가 이사 나갈 거를 이런 통보 기간도 잘 모르고 1년 딱 계약했으니까 만약에 오늘 날짜로 12월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오늘 20일 20일. 네, 20일 날짜잖아요. 그러면 20일 날짜 딱 계약이 1년 하면은 내년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딱 하루 전날 뭐 한 달 전에 빠지는 분도 있는데 딱 준비를 해놔요. 다 짐도 빼고 깨끗하게 다 빼놓고 근데 임대인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벌써 집까지 구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로 멍한 문제가 거죠. 생기겠네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통 사회 초년생 된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중개사를 통해서 하니까 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막 장문의 문자가 와요. 중개사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더 사야 되는지 몰랐다.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임대인분들은 3개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3개월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자동 갱신이 됐어요. 네. 나간다라고 안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임법 6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서 이제 6개월 전, 2개월 전에 임대인도 말이 없었고 임차인도 2개월 전에 말이 없었다. 네. 그러면은 기간 만료된 그 이후서부터는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2년으로 연장됩니다. 그게 또 2년입니까? 네, 2년으로 연장돼 버리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네. 2년으로 연장이 돼요. 네, 그렇죠.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일단 연장은 2년이 연장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계획도 없고 그냥 자기는 뭐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을 네. 가만히 냅두게 되고 임차인이 나가려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꼼짝없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2년 동안 살아야 됩니까? 임차인이.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동 갱신이 됐다고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계약 끝내고 나 나갈란다 라고 해도 된다고 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그러면 되고 나서 네. 뭐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임대인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임대인은. 예. 그러니까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임대인은 2년 나가라 동안. 예,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2년을 안 채워도 돼요. 안 채워도 돼요. 난 나갈란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주택인정. 그렇죠. 이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임차인을 위해서 그렇죠.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맞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거기서 만약에 뭐 연장이 돼버렸어요. 자동 연장이. 네. 돼버려가지고 나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부랴부랴 임대인한테 나갈래요 라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계약이 끝날 수는 없고요. 그때 이제 3개월 뒤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맞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임대인 측에서는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걸 지금 교수님 또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중개사분들도 많이 좀 참고하시고 저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항상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제가 하고 참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임차인들 피해 보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솔직히 속상해요. 20살 초반에 사회초년생에 그렇죠. 월세 3, 40이란 돈이 작은 돈 아니죠. 엄청 저도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추구하는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이제 나가는 걸로 됐잖아요. 예. 근데 임차인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부지런하게 다음 세입자를 만약에 맞춰왔어요. 예.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도 그 다음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냥 그래 나가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청소까지 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안 하시게 이제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에 임대인들은 통보를 잘 안 해요. 더 산다고 생각하고 또 이상 간다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임대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임차인분들이 임대인도 자기들도 이제 부동산 아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데 이제 그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내가 이런 상황이다 이랬는데 임대인도 6개월 통보가 있다. 그럼 임대인 6개월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한마디로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임대인은 이사 기간까지 다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임차인이 보통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계약적인 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하고 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잖아요. 그럼 네. 계약서를 또 우리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연장했을 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2년으로 이제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근데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더 연장을 하시겠대요. 2년 끝나고 나서? 2년 끝나고 나서. 이후에? 네. 연장하자. 연장하자.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그 연장되는 계약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새로 계약을 하는 형태일 것 같은데 그 기존에 했던 그 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했던 보증 금액하고 월세가 그냥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거라면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증금이 증액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증액될 수도 네. 있고 그런 상황 같으면은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물론 계약서를 굳이 안 써도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뭐 구두상으로 네.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도 물론 법적인 효력은 있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긴 있는데 맞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네, 부르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했던 그런 합의 내용들은 나중에 상대방 쪽에서 말을 바꿀 수가 있고 네. 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증빙 자료가 있는 게 제일 좋죠.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맞아요. 교수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생각해 보시고 얘기했는 것들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월세 증액은 모르겠어요. 월세는 왜냐면 통장이 찍히잖아요. 네네. 근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무에서 딱 경험해 보니까 중개사분들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보증금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그 최우선 변제? 맞습니다. 네. 최우선 변제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교수님 말한 대로 증액되거나 동일할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한번 겪어보니까 서류를 확실하게 해야 되구나. 그렇죠. 그걸 한번 더 느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런 지금 계약 통보하시는 거 뭐 임차인 분들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구두로 말씀하시는 증빙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신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보증금 증액할 때는 한 번 더 주임 임대인과 협의해서 증거 자료 서류 남기시는 거 중요하다. 하여튼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게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다가구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다가구 이제 원룸이라고 하죠. 원룸에 또 많이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네. 교수님한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원룸에 전세권 설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가구에서 전세로 돌아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이 높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세 계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를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가지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세권 아까 말씀하신 설정, 그러니까 등기하는 거죠. 그렇죠.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효력상 차이는 없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특히 다가구 일단 첫 번째로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맞아요. 법무사까지 껴서 하면은 이제 법무사 수수료도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한 7, 80 잡아야죠. 비용만 7, 80. 그리고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가지고 전입 확정 일자를 해놨다. 혹은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다. 그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효력상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 경매 신청을 해야 될 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네. 그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놓으면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해가지고 판결문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판결은 없이 그 이행 판결이죠. 예, 그게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경매 신청을 때릴 수 있고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그냥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이제 보증금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예, 소송해서 판결 받아서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네,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네.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한 개잖아요. 한 소유자. 그 한 개에 하나의 호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법적으로 일부 전세가 된단 말이에요. 전체 전세가 아니라 일부의 전세를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전세는 할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할 이유가 사실 딱히 없는 거죠. 예,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제 교수님이 정리하자면은 네. 다가구 원룸 건물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굳이 의미가 없다는 거. 예, 별로 크게 의미가 교수님 없죠. 생각도. 예, 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맞아요. 뭔가 내가 예. 그런 분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실무에서 그냥 전세권 안 하셔도 된다. 비용. 근데 이제 해놓으셨더라고요. 딱 등기부터 해보면 전세권 임차인 해가지고 이제 요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저도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굳이 필요 없는 비용을 들이고 아까 비용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용도 이제 들고 뭐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다가구에서는 필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구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그 세 가지만 충족만 하시면은 최우선 변제라는 게 나와요. 전세금을 너무 큰 범위에서 전세는 대출이 많다면 그 건물에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전세금을 맞추겠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안전하다고 하면은 본인도 한번 인지하시고 그렇게 계약하는 거는 뭐 본인 판단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중간에서 도움을 드린다는 점. 하여튼 요 부분 좀 해결된 것 같아요. 교수님 때문에. 다가구 전세권 설정 하여튼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파트, 쉽게 말해서 아파트, 이제 집 바꾸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교수님 아까 다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한 세대씩 있는 거예요. 한 세대씩. 그냥 뭐 빌라에 뭐 한 세대, 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나라는 소유자가 있으면은 내 건물에 그냥 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데 다가구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경매 넘어가고 이런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이런 이유도 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라는 게 아파트도 마음만 먹고 떼이면 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전세로 어딘가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주택이고 상가고 할 거 없이 나중에 혹시나 주인 쪽에서 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내어주지 않을 때 진짜 불가피하게 경매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건가, 매각이 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건가, 그래서 내가 그 금액으로 충분히 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담보 가치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위험하죠. 네. 이런 일은 저희가 이제 중개사분들이 더 중간에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판단도 저희가 권리 분석도 잘 해드려야겠죠. 하여튼 요거 해결된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하지 마세요. 보증보험만 잘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우리 최우선 변제 말씀하면서 또 전입신고. 네.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전입신고 안 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짜 불가피하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내가 임대차로 들어갔든 전세로 들어갔든 거기에 이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전입신고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세입자가 이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게 됐을 때 그 바뀐 주인한테다가도 자신의 권리를 세입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법, 이제 아까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뭐 원룸도 하고, 상가, 뭐 주택, 뭐 토지, 아파트 여러 가지 분야별로 중개사분들이 하시는데 다가구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뭐 다른 어느 중개사도 했지만 또 다가구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방금 전입신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냥 까먹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까먹었다. 바로 저희는 계약서 쓰고 당일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하셔야지. 그래서 보증금 300, 500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전입신고도 이제 전입신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확정일자까지 그렇죠. 거기 동사무소나 가까운 동사무소 가시면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확정일자까지 받고 거기에 점유까지 하면은 대항력 플러스 다 갖춰서 이제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리고 또 중개사분들 이제 그 지역마다 지금 저희는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 금액이 7,500에서 2,500까지 그리고 다른 지역들마다 뭐 수도권, 뭐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져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뭐 임차인분들 구하시거나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여기가 그 밖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 밖의 현풍구죠. 지역이라서 달성군 7,500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예. 전입신고를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불렀죠. 예. 가가지고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대항력을 가져서 주인이 혹시 바뀌었을 때도 계약 기간 동안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 놓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혹시 내가 살던 이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그때 그 매각 대금에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그 매각 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회수해 올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입자의 권리 큰 기둥 두 가지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일에 하셔야 됩니다. 당일에. 당일. 네, 당일에 하면은 효력은 그 다음 날. 그렇죠. 24시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게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보면. 맞아요. 그 날 맞춰가지고 주인이 갑자기 뭐 대출을 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대출에 비해서 순위가 밀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해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안 한다? 제가 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까먹었다 하는 분들. 당일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당일에 무조건 하시랍니다. 까먹으시면 보증금도 까먹습니다. 오늘까지 다 까먹고 가는 거네. 하여튼 교수님이 지금 방금 우선 변제권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 딱딱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하다 보면은 막 이런 것도 저희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정리를 잘 못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정리도 하시고 또 임차인분들 이런 거 팁으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네, 네. 이런 차이, 네.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방금 설명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차이라고 이제 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변제는 뭔가요? 최우선 변제는 뭔가요? 저는 설명해드려요.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이제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받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출보다 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최우선 변제를 해놨을 때는. 근데 우선 변제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 변제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단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전제로 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날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게 되면 날짜가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새 들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뭐 1순위에 뭐 은행 대출이 있다. 저당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불가피하게
뭐 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경매가 돼버렸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번 대출,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돈을 빼가고 자기네들이 처음에 빌려줬던 돈,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이제 2순위로 돈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대금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가야 될 그 보증금을 금액이 있다면 전액을 순위에 맞춰서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우선 변제권인 우선 변제. 거고요. 네. 아 그러면 말 그대로 네, 말씀하십시오. 순번대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 돈이 나오면 은행 찾아가고 남는 돈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는 돈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남는 돈 있으면 찾아갈 수. 근데 일단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 상황이에요. 1번에 대출, 은행 저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세입자로 들어왔어요. 예. 근데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그 순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순위를 무시해버리고 경매가 됐을 때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그냥 거예요. 제일 1빠따로 1순위로 그냥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엄청난 권리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로 다 받아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은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그 시행령 10조를 보게 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구체적인 금액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현재 우리가 있는 여기 현풍 같은 경우는 기타 이제 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으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보증 금액이 7,500만 원. 7,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현풍에서 주택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뭐 7,550이다. 네. 그럼 뭐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10만 원만 넘어도 못 받는 아니, 못 거죠. 받는 거죠. 그 금액 이하여야 되는 거. 7,500 이하여야 일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전세 금액이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면 엄청 위험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7,500 이하여가지고 내가 이제 그럼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냐, 최우선적으로. 그건 또 아닙니다. 그 금액 이하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또 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밖의 지역이 현재 2,500만 까지. 2,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은행을 조금 무시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먼저 수 받아가는 거 일부를.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좋은 그러니까 제도긴 하네요, 맞죠? 근데 금액이 뭐 그렇게 또 따져보면 제 돈이 뭐 7,500이 들어갔다 2,500은 큰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금액 자체는. 보장해 주는 게 네, 보장 금액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 아까 앞에 저희가 전입신고 얘기하셨죠. 이 최우선 면제도 받으려면은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꼭 해야 되죠, 맞죠? 예.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일단 뭐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확정 일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야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전입 신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전입신고까지 안 하면 보증금까지 네. 날아가는 겁니다. 까먹는 거죠. 다 까먹죠. 알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전입신고해야지 최우선이 나온다. 이런 대항력까지 네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전세 사기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유튜브 보시고 하면은 뭐 등기부 등본 보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알려줘요. 저희도 뭐 똑같은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만은 그런 피해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요즘에 다들 일단 손님들도 저희한테 이제 오실 때는 네. 일단 선입견을 갖고 와요. 먼저 많이 알아보고 막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시더라고요. 저희를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진짜 이런 컨텐츠 찍는 이유는 교수님이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 다니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좀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가 이제 달성군 쪽이죠. 뭐 다른 대구 쪽으로 이제 지사를 내고 하지만은 달성구 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중개 이런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서 저희 내용이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요 등기부 등본. 요즘에 등기부 등본 이제 여기 뭐 요 하나 자료 화면에 띄워 주실 거예요. 여기 하시면서 이제 등기부 등본 뭐 발급은 뭐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등기부 등본 이제 보시면은 표제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갑구, 그다음에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표제부는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의 주소예요. 주민등록 같은 거. 그 다음에 가구는 이제 소유자에 가는 거. 그리고 거기 압류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을구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근저당, 은행, 대출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랑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을 이제 보면은 을구에 뭐 몇 년도, 15년도, 13년도, 뭐 대출 기간이 있잖아요. 예.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서 종종 저도 이런 게 처음에 헷갈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한 것도 다시 보고 실무를 하면서 이게 왜 다르지? 한번 보면서 그때 딱 알았어요. 교수님이 이제 했던 말도 제가 기억이 나고 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를 할 때 다른 물권자 보다 우선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명시된 거 보면은 그 해당 연도 대출을 15년도에 받았다. 네네. 그러면 그 해에 대출 받은 최우선 변제로 받아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씩 공동계약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중개사분들도. 그리고 임차인분들은 더더욱 모르실 거예요. 찾아봐도 뭐 그 이해도 잘 안 가실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지금 7,500에 2,500인데 전세 금액이 지금 뭐 저희가 막 한 6,500에 해서 안전하다 이랬는데 15년도로 가버리니까 15년도에는 금액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5년도에 가면은 기타 지역에 저희가 요걸 다 외우고 있진 않아 가지고 여기 기타 지역 여기 보시면은 15년도 이유죠. 여기 보면은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 1,500만 원까지 나와요. 이야.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 2015년도께 들어와 있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뭐 세입자가 2순위로 들어왔다. 예. 근데 경매가 돼버렸다. 네. 그럼 그때 최우선 변제 받을 때 15년 기준이라는 그런 말씀. 그렇죠. 그 등기부상에 돼 있는 거. 네.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등기부 등본 외에 뭐 네.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네. 이론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냥 뭐 저희가 뭐 전세 사기를 좀 더 예방하려면은 어떤 뭐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내가 들어가는 이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담보 가치를 할 필요 있다. 근데 담보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죠. 중개사분들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그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증보험 가입을 해버리면 네. 허그에서 그 건물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허그에다가 제가 이 보증금 얼마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허그에서 그래 넌 우리가 그 보증해줄게 라고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허그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보장을 거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뉴스에서 봤었는데 네. 임차인이 분명히 등기부 등본도 확실하게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도 없다는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자기는 이제 대출이 있으면 아예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이제 그 전세금이 전재산이니까 이제 그 떼이는 거에 학을 떼버리는 거죠. 절대로 떼이면 안 된다. 이게 전재산이다. 그래서 대출이 없는 을구란이 비워져 있는 깔끔한 건물에 들어간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야 나중에 그 나갈 때쯤 돼가지고 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주인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막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였던 거예요. 세금 체납자. 세금을 체납해서 네. 그 건물을 담보로 물고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죠. 국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세금이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세금 체납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전입해서 들어왔던 거보다 그 전에 먼저 체납했던 세금들 같으면은 세금이 순위가 앞서게 돼 버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뭐- 보증금 띄이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요.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이게 국가가 은행보다 또 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금 먼저 다 가져가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임차인은 그냥 공중에 뜨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저는 그 전부터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그 주인이 국세랑 지방세를
체납한 게 없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완납 증명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교적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7을 보게 되면은 임대인 쪽에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한테 제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는 서류 중에서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나는 체납한 게 없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면 좋다. 네, 라는 거죠. 맞아요. 아, 네네. 교수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뭐 정의한다면 뭐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개사분들이 뭐 당연히 알아봐 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자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보증금도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보증보험 필수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지방세, 국세 이런 세금 세납 이제 완납 이게 됐는지 이런 서류도 중개사분들 저희가 다 떼서 전세할 놓을 때는 확인을 다 해요. 그런 것도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보시는 중개사분들도 우리 임차인들, 소중한 고객분들 돈 안 떼이게 그런 것도 확인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요런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처음 저랑 저희 청춘하우스와 그리고 장혁 교수님과 이렇게 찍어봤어요. 오늘 정말 이런 주택임대차 관련돼서 여러 궁금증을 한번 저희 같이 풀어봤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독자분들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보증금을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냐 이런 내용들을 뭐 길게 얘기했지만은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보증금을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이론적인 거 실무적인 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 같은 거를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 컨텐츠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빠른 답변 해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들 이런 거 지금 오늘 차미혁 교수님과 찍은 내용들 저쪽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뭐 필요 없지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교수님은 뭐 어떠셨습니까? 이게 항상 강의만 찍으시다가. 네, 이게 확실히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결국 다 책 안에 있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론적인 것만 맨날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좀 우리 실생활에 좀 맞닿아 있는 현실 사례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제 이론과 사례들이 조금씩 접목이 되면서 풀어나가는 좀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컨텐츠가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일단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무조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법인들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같이 저희 일하는 직원분들, 중개사분들, 소공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많지만은 저도 많이 공부하고 저희 고객들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중개 일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또 수수료로 지급을 받아요. 그만큼 지금 이런 이론적인 거, 뭐 실무적인 거, 뭐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지만은 많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청춘하우스가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